골동품 1번가, 서울 인사동에 붙여진 이름이다. 전국에 흩어진 골동품들이 일단 이곳에 집결된 뒤 각처로 매매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른 아침 그 거리에서 만난 이 노인들에게는 골동품에 대한 좀 각별한 사연이 있는 듯했다. 여기는 요것만 한데 용 2마리가 제가 기억이 조선조 성종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았다는 선조의 유품을 잃어버리고 이들은 이렇게 직접 찾아 나섰던 것인데, 예, 이렇게 눌제 박선생 요 뒤에 이렇게 파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희로서는 이게 굉장한 그 참 갑오로 그런 가보죠. 네, 자선반대 이게 내려가야 될 일인데 다른 분들한테는 크게 무슨 저기가 있는 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거지. 네. 도난 당한 지 어느덧 3년. 이제와 어찌 찾겠느냐 싶지만 이들 후손들에겐 아직도 체념될 일이 아니었다. 다른 그 요품하고도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된 게 오셨죠? 근데 도둑을 많이 했어요. 강탈을 당했어요. 저희 그 종순 형님이 집에 계셨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매번 헛걸음하면서도 이들이 이토록 선조의 유품에 연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저기 할 만하거든요. 네네네. 그러고서는 선조의 유품과 비슷한 게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여투로 짜몰래 먼 길조차 마다 않고 이렇게 한 걸음에 올라왔던 것이었으나 까지 나오시느라고 이제 좀처럼 그런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는다. 들어가세요. 꼭 뒤에 좀 찾도록 서로 애 좀 쓰고. 밀양박씨 24세손 눌제공의 유품. 이제 그것을 찾을 길은 점점 멀어져만 간다. 그러나 이들 후손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것뿐이 아닐 것이다. 밀양박씨들의 관양인 경상도 밀양 땅. 우선 밀양아리랑의 가락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그러나 밀양 또한 시속에 떠밀려 변했으니 이런 변두리의 풍경만이 예대로 남아있을 뿐이다. 색이 큽니다. 저쪽에서 하지 말고 줄줄 나온다. 아니 뭐 많잖아. 옆에서 65만 원 주고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65만 원 원하는데. 밀양아리랑을 낳았던 밀양 사람들의 삶. 이런 질박한 삶의 표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세월에 쓸려 내려가지 않은 옛 자취 또한 밀양 땅 어딘가엔 남아있을 것이다. 밀양박씨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에서 만난 영남로. 이런저런 기록들마다 우선 그곳을 찾으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이정표였을 뿐 영남로 안에 서 있는 바로 이 제단빌은 밀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경주 남산 아래 숭덕전. 매년 이곳에서는 봄, 가을로 대제가 거행된다. 천년 왕조 신라의 대제답게 의식 또한 장엄하고 생물로 올린 제수부터가 눈길을 끄는데, 이 쪽진 노인과 그 자손뻘이 되는 이들, 그리고 저 노인들이 모두 밀양박씨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신라의 엄연한 법도에 따라 진행되는 이 제사는 밀양박씨의 시제요, 이 땅 모든 박씨들의 시제이기도 했다. 신라 시조 박혁거세, 그는 이 땅 모든 박씨가 떠받드는 유일 시조였던 것이다. 약 2000년 전 그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신비롭기만 하다. 삼국유사는 그의 탄생 설화를 이렇게 적고 있다. 신라가 형성되기 전 옛 서라벌의 육촌장이 모여 하늘의 제의를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빛이 내려왔고 어디선가 용마한 필이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서라벌 육촌장들이 더불어 그곳으로 달려가니 그곳은 곧 경주 남산 아래 나정의 숲을 속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마침 당도했을 땐 이미 욕만은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에는 알 같기도 하고 닭 같기도 한 포테만이 놓여 있었다. 바로 이 포테에서 태어난 이가 빛나게 누리에 선다라는 뜻의 박혁거세였으니 이로부터 신라의 역사와 밀양박씨의 문중사가 동시에 열렸던 것이다. 그 뒤 신라의 역사는 56대 왕위를 박석김 세성시로 이어가며 민족 사상 최초로 통일을 이룩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된다. 시조 박혁거세를 필두로 열 임금을 배출하며 전기 신라를 주도했던 박씨. 신라 말까지 이들은 한 핏줄의 역사를 이루어 왔으나 신라 54대 왕이자 시조로부터 29세 손인 경명왕대에 이르러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본관을 갖게 된다. 아홉 왕자를 두었던 경명왕은 그의 8왕자에게 당시 항림팔도라 불리운 신라의 영토를 분봉함으로써 세칭 박씨의 본관을 낳게 됐으며 그의 맏아들 밀성대군은 밀양에 정착, 오늘날 박씨의 팔 아래 이르는 대종을 이루며 문중사를 펼쳐왔던 것이다.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뿌리내린 밀양박씨. 그들의 흔적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모과나무 숲이 성곽처럼 마을을 두르고 있다 해서 일명 목과동 또는 모가을이라 불려지는 곳. 대대로 이어내려온 밀양박씨의 대표적인 한성바지 마을이다. 그러나 요즘하게 한성바지 마을이 온전할까?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본 곳. 박경수, 김경은, 박종민, 6학년 일반 출석부가 잠옷 이채롭다. 박태성. 과연 언제였던가 한 핏줄끼리 어울리며 자라나던 때가. 누구나 그러하듯 이들도 자라나면 궁금해할 것이다. 자신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조선 중종 때의 명현으로 강수공 박훈이 있다. 나무가 너무 고두면 먼저 베어져 미처 겨울을 나지 못한다. 박훈은 말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나 나무는 고다야 한다고. 일찍이 중종은 이조로 하여금 나라 안에 학문과 행실이 뛰어난 선비를 선거케 한 일이 있어 친히 건정전에 나와 시험을 관장한 일이 있었다. 이때 등용된 선비들이 훗날 신진살인파를 형성하여 이상정치를 구현해 나갔다. 김윤년 10월 신진살인파들은 나라의 공신으로 녹음된 자들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즉각 정적들로부터 모함을 받게 된다. 주초위왕, 즉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이들 신진살인파를 숙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김효년 11월, 마침내 강수공 박훈에게도 어명이 떨어진다. 역성혁명의 주모자 조광조는 능성으로, 박훈은 성주로 귀향길에 오르고 다시 성주에서 의주로 유배지를 옮긴 박훈은 친정으로 은신해야만 했던 그의 모친께 장문의 편지를 적어 올린다. 혼일석 이구서. 혼백이 하룻밤에도 9번씩이나 어머님 곁으로 달려갑니다. 이미 9살 되던 해 부친 눌제공을 잃고 어머님조차 제대로 모시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던 강수공. 그는 15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나
어머님이 계신 외가로 낙향. 그러나 그 5년 후 모친상 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한다. 그 스스로 어머니 곁에 밑자리를 잡았으니 이로써 모가을은 밀박의 고향이 됐던 것이다.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손들한테 이게 성령님께서 옛날 둘째 할아버지한테 직접 주신 그 벼루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너희도 아주 참 훌륭한 조상 밑에 자손이니까 아주 훌륭한 조상이 돼야 된다 하는 걸 늘 그 자손들한테 교육을 시켜왔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남한테 자랑하는 것하고 앞으로 그 후손들한테 교육시키는데 말하자면 정신적인 그 지주였던 것을 잃어버리고 보니까 여간 그게 안쓰러운 게 아니에요. 또 그때의 충격으로 종선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러자 그 자손인 젊은 종선 또한 상심하여 도시로 떠났다 한다.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품들을 자신의 대에서 잃어버리고 종선은 몇 번이고 그 죄를 자신에게 되물었을 터이다. 정쟁에 휘말린 뒤 겨우 자리 잡았던 종택. 독림산 아래 마을 앞으로는 또 세월만이 무심히 지나쳐 가는데 이제 지나간 영역들뿐 존승받아야 할 종가의 옛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마을 뒷산에 모신 공효공의 부조묘. 제실 안마당이 시끌벅적하다. 이 부조묘제는 다달이 지내는 제사인데다 조상께서 음양하실 음식 또한 매달 달라야 한다. 그런 까다로움은 있으되 그것은 명문가의 후손이라면 마땅히 감내해야 할 몫이 아닌가. 아직도 제집 일보다 우선하는 지손들 손길도 이제 웬만큼은 익어 넉넉하고 제실 안에서는 정성껏 상차림이 이어진다. 행여 소홀함은 없을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이윽고 이어지는 분정의식. 임신년 공효공 배의 남평문시 제사 행사에 헌관 배정을 제가 이 또한 제사의 의례이니 마음으로부터 조상을 만나는 자리다. 공효공, 이들에게는 아득한 조상이다. 조선 왕조 단종 원년, 병조 참판으로 있으면서 계유정난의 수양대군을 도운 공으로 전국 공신 1등에 올랐던 공효공 박중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출세 지회에 앞서 문중의 대소사를 먼저 걱정했었던 인물이었다. 사조의 판서를 두루 여김, 그 스스로 시소를 3번이나 관장했던 영광 또한 있었으나 그 생애는 마침내 물러나 사퇴하기를 누누이 간청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전국 공신록에서마저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주기를 상소했으니 무릇 선비란 권세나 부를 경계하여 학식의 수행과 후세의 교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는 한때 관문세도함이 곧 후세의 문중의 화로 되돌아옴을 염려한 것이었으니 그의 행장이 전하는 바 국화 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것이 고향집에 저녁 짓는 연기라 했다. 밀양박씨가의 불천위제. 시주가 세상 잔반 자신의 안위보다 문중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조상 앞에 오늘의 초혼과는 어떤 마음으로 절하는 것일까? 대를 물리는 제사, 그것은 마음을 물리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효공, 그는 그 마음의 그루터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며 그 흘러간 만큼의 흔적들을 남겨놓는다. 난계로 충북 영동 땅으로 향하는 길,
그 길 끝에 사당이 있으니 새 울음소리부터가 청아하다. 난계사, 난계 박연을 기리는 사당이다. 삼사좌윤 박천석의 아들로 그가 태어난 생가 주변에 난처가 많다 하여 스스로를 난계라 했다고 한다. 그는 고구려의 왕산악 신라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태종조 5년 문과에 등재, 한때 집현전 교리를 지낸 일도 있었으나 그는 세종이 즉위하면서 본래의 음악 세계로 되돌아오게 된다. 관습 도감 제조에 임명됐던 그는 당시 주나라의 악법에 의거했던 향악 대신 아악을 정립, 이 땅의 음악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 나간다. 한편 세종실록에 따르면 악기의 조율법에도 특히 심혈을 기울였으니 그것은 당시 불안정하던 조율법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그가 제작한 편경은 음이 영원히 불변한다는 돌로 만든 것, 이는 중국의 것보다 정확하다 했으니 이로써 139개의 악기들이 제음을 찾아 비로소 화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여든 한 해의 생애, 그가 남긴 자취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고향에는 국악 시범학교까지 있는데 시범학교까지 지정해야 비로소 배워보는 우리의 음악. 난계는 오늘의 시속을 어찌 생각하고 있을까? 말년 그의 아들이 계유정난에 휘말렸으나 태종, 세종, 문종의 3조의 공이 있는 원로로 문중의 화까지 면하게 했던 선조, 그 또한 밀양박씨로서 살다간 한 사람이었다. 조선 후기 이 땅에 들어와 수많은 박해 속에 정착했던 천주교. 오늘 미사는 평화롭다. 그러나 흘러온 역사는 그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고통을 강요했거니와 더러 큰 뜻을 품었거나 새로운 삶을 꿈꾸었다 해도 그 시절 그 사람들의 고통은 힘겹기만 했을 것이다. 200여 년 전 영조시대, 선교사나 서적을 통해 천주교와 만난 사람들은 서양 근대 문명에 주목하게 됐다. 당시 이미 한글로 번역됐던 책 천주실의, 이 책의 면면과 해우에 쓸 그들은 이른바 실학파라 불리워진 사람들이었다. 일찍이 북학의 내외편을 저술했던 박제가는 그 실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그가 평생 찾고자 했던 것은 이용후생의 방법이었다. 이용후생, 거기에는 가난의 원인을 짚어내는 날카로운 품격 또한 있었으니 생활기구의 개선과 산업의 장려는 물론 선비의 수를 줄이고 양반들에게도 상업을 장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생각들로 그는 당시 봉건의식에 사로잡혔던 반대파들에게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하여 천주교 박해 사실을 알린 황사영 백서 사건의 발각을 계기로 종성으로 유배되니
그 뒤 그의 자취는 전해지지 않는다. 마치 북학의의 주장이 자취를 감추었듯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살았던 삶, 그것이 박제가가 살려 했던 일생이었으니 그는 부끄럼 없는 또 한 사람의 밀양박씨였던 것이다. 서울 중구 필동, 기록에 의하면 이 언저리는 박제가가 나서 자란 곳이다. 그러나 이 골목 저 골목에도 그가 꿈꾸었던 대동의 세상은 오지 않았다. 그것은 이 땅에 어디에도 그의 자취를 찾을 길 없다는 현실이 더욱 역설적이지 않을까. 새벽 해뜰 무렵, 시조를 모신 숭덕전 제실문이 열린다. 아직도 엄연히 살아있는 전참봉의 법도 새벽빛처럼 소리 없이 깨어나 2000년 문중사의 또 하루를 보태며 문중에 뿌리인 시조의 영전 앞에 분향을 올리는 것이다.